그러면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1세대 개념, 1주택 개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요 특례 규정에 해당해서 1주택 요건을 충족을 했거나 그래서 1주택 요건을 충족을 했다면 마지막 전제 조건 몇 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된다고요? 2년 이상을 뭐 하셔야 돼요? 보유하셔야 돼요. 2년 이상을. 그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보유기간은. 그래서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뭐까지 하셔야 되느냐? 거주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무슨 시점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취득 당시를 가지고 따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취득 당시. 취득 당시. 그러니까 지금 노원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현재는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 어딘지는 아시죠? 딱 네 군데밖에 없어요. 강남 3구. 그죠?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그리고 용산. 딱 요 네 군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전에는요. 노원도 조정대상 지역이었죠. 서울 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었으니까 조정대상 지역이었을 때 취득하셨던 분들은 지금 팔아도요. 2년 이상 거주까지 채우고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더라도 무조건 2년 이상 거주까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비과세 받기 위한 보유 및 거주는 물론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전자에서 보유나 거주는 다 몇 년? 2년입니다. 자, 그 내용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164페이지에 나와 있죠? 원칙에서 표에 보시면은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유만 2년 채우면 되는데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 있으면 보유도 2년 채워야 되고 거주도 2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까지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도 특례가 있어요. 여기도. 자, 2년 이상 보유나 거주를 채우지 않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건설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건설임대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한 사실만 있으면 그것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인데 그 기간 중에 몇 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2년 보유 및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건설임대주택이 무슨 말인지는 아세요? 글자 그대로 건설임대주택이에요. 건물 지을 때부터 임대할 목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두 가지가 있죠. 처음부터 분양할 목적으로 짓는 게 있고 임대 후에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가 있고요. 이건 임대 후에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임차에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살다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되죠? 그래서 내가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취득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팔아요. 자, 그러면 임차한 기간 중에는 내 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취득하는 순간부터는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 맞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됐죠? 그랬을 때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 받으려면 원칙은 뭐가 2년을 채워야 돼요? 그렇죠. 이게 2년을 채웠어야 돼요. 이게. 그러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2년을 못 채운 거예요. 뭐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이 집은 해주겠다고요. 왜냐하면 살다가 분양받은 집이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이날부터 언제까지? 이날까지 기간 중에 뭐한 기간이? 요거한 기간, 이거 한 기간이, 즉 뭐한 기간? 거주한 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5년 이상이면 몇 년을 하지 않더라도 2년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죠.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아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개념 정리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세대 전원이 어디로 떠나느냐면 다른 지역으로 떠날 때예요. 그것도 무슨 사유로 떠나느냐? 부득이한 사유로요. 그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 자녀 취약, 근무상, 질병 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는 사유인데, 자녀 취약이라고 하면은 그냥 참고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고등학생 이상부터예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러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는 이야기죠? 또 근무상입니다. 사업상이 아니고 발령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또 장기 치료, 요양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된다. 그럴 때는 2년 보유하지 않더라도요. 몇 년 이상을, 1년 이상을 뭐한 사실만 있으면, 거주한 사실만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취약이나 근무상이나 질병 이런 목적으로 사유서를 제출을 하고 가족 전체가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2년까지 보유할 필요 없다. 1년 이상 뭐한 사실만 확인하면, 거주한 사실만 확인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해외로 떠날 때가 있어요. 무슨 목적으로 떠나느냐 하면 이주 목적으로 떠납니다. 이때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뭐냐면 2년 이내 팔았을 때 한해서요. 출국일로부터. 그러니까 해외로 떠난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떠나겠다는 소리죠? 아예 떠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에 좋은 추억 가져가십시오 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단 비과세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요. 좋은 집 사놓고 천년 만년 놔뒀다가 나중에 잊을만 하면 그때 들어와서 팔고 비과세 받고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간 제한을 둔 거예요. 몇 년 이내 팔았을 때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래서 이때도 보유나 거주에 관계없이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는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설임대주택이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5년 거주. 자, 다른 시나 군으로 이주했다. 무조건 1년 거주. 출국했다. 몇 년 이내 양도? 2년 이내 양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1월 달부터 가서 추가적으로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거, 지금은 기초 이론 과정이다 보니까 개념만 좀 잡고 들어갈게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16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양가로 3번에 보유 및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서 나와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이 건설임대주택이에요. 그게 민간이든 공공이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건설임대주택이라고 나와 있죠. 건설임대주택 세 번째 줄에 몇 년? 5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동그라미 3번에요. 출국 나와 있죠. 동그라미 4번도 출국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출국 나와 있잖아요. 네. 자, 출국의 동그라미 3번에도 출국, 4번에도 출국. 이렇게 출국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그러면 몇 년 이내 양도? 2년 이내 양도.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자, 5번에 보시면은 다음의 사유로 인해서 양도했을 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그라미 5번에 취약이나 근무상, 질병,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참고 보세요. 참고 보시면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죄송합니다. 참고는 볼 필요 없겠네요. 지금 다시 동그라미 5번, 5번 보시면 글자가 하나 빠져 있어요. 이 사유로 반드시 어디로 떠나야 되느냐? 다른 시군으로 떠나야 돼요. 다른 시군으로. 그러니까 같은 시군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요 노원에서 하남으로 가요. 그러면 다른 시 아니에요. 다른 시 맞죠? 자, 노원에서 은평으로 가요. 다른 시 아니에요. 노원에서 은평으로 갑니다. 다른 시 아니에요.
아니죠? 같은 서울시죠? 자, 그러면 노원에서 은평이 가까워요? 노원에서 하남이 가까워요? 하남이 가깝죠? 네. 가깝잖아요. 자, 요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시나 군이라는 것은 행정구역상 다른 시나 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무상 다른 시나 군을 말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통근이 가능한 거리는 같은 시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된다, 가족 전체가. 근데 아직 2년은 보유를 못했는데 1년 이상 거주했다. 비과세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 꼭 해당 세무서에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이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이 지역은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하고 같은 시로 보는 지역입니까? 다른 시로 보는 지역입니까?를 물어보셔야 돼요. 행정구역상으로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천까지는, 서울에서 인천까지는 같은 시로 봐요. 인천까지는. 출퇴근이 가능하잖아요, 하루에. 그죠? 그래서 인천까지는 같은 시로 보는데, 인천 중에서도 강화구는 다른 군으로 봐요. 강화구는 하루 사이에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세무서마다 그냥 내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해당 세무서에 꼭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는 지역이 다른 시라면 1년 이상만 거주하면은, 이 사유로 떠났을 때 1년 이상만 거주하면은 2년 안 채워도 되지만, 같은 시로 본다 그러면은 2년 채우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비과세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1세대 요건, 1주택 요건, 보유기간 요건까지 말씀드렸죠? 자,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면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요 세 가지를 다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 미등기, 고가주택, 허위계약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미등기가 되거나 또는 고가주택이 되거나 또는 허위계약에 해당하게 되면은, 그때는 비과세 규정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일단 보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미등기 양도자산이 되면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미등기는. 됐죠? 자,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미등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확히 표현하셔야 돼요. 미등기라는 말은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비과세 못 받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등기를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미등기다, 아니다? 아니죠? 그걸 미등기 제외자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등기 안 하고 팔았는데 미등기로 안 보는 경우. 어떤 경우냐? 다 공통점이요. 등기가 어떤 경우예요? 불가능한 경우예요, 등기가.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이건 미등기다, 아니다? 아니에요. 미등기가 아니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물론 이제 비과세 대상은 아니에요. 비과세 대상은 아닌데, 분양권 있죠. 분양권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냥 분양권으로 예를 들게요. 분양권을 팔았는데 등기하고 팔아요, 안 하고 팔아요? 안 하고 팔아요. 왜? 할 수 없었어. 그러면 분양권 양도는 미등기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라고요. 법률상 분양권은 애초부터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비과세하고 관련된 건 이거예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는데 뭘 받지 않아서? 허가받지 않았대요. 자,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등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자, 문제는 건축허가 안 받은 건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를 안 하고 팔았으면 그건 원래 미등기예요. 원래 미등기인데 얘만 미등기로 안 봐요.
왜 안 보느냐? 자, 단독주택인데 우리 지금 단독주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신축을 합니다. 허가 받고 신축해요? 무허가로 해요? 왜 허가 받고 신축합니까? 에?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허가 안 받고도 건물 지어요. 무허가 건물도 수두룩해요. 네. 근데 분명히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은 허가 받고 지을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를 하려고 하고 싶은데 허가를 안 받으면 등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허가를 받고 등기를 할 거예요.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짓죠? 여러분들 원하는 집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는 뭐 대지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면적에 뭐 앞에 뭐 하고 뭐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막 그림도 다 그려놓고 건축허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내가 원하는 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허가 받고 짓기 위해서 법대로 일단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불법 증축을 하기 시작해요. 창고도 만들고 화장실도 늘리고 또 뭐 손자 손녀들 명절 또 온다 그러니까 방도 한 칸 더 만들고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단독주택에 가보면 불법 증축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지간하면. 자, 이 상태에서 이 집을 팔아요. 이 집을 파는데 여기는 등기가 나와 있으니까 뭘 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네, 여기는요.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등기 안 나왔겠죠? 그러면 여기는 세금 내야 되죠? 내야 되잖아요. 미등기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세금 내실래요? 그럼요. 그래요? 부십니다. 철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또 짓고 앉아 있겠죠? 그리고 팔 때는 또 철거한 다음에 그 다음 사람 또 짓고 앉아 있겠죠? 이 짓거리 하지 말라고요. 자, 이 집이 애초부터 무슨 요건을 충족을 했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다면 그 중에 일부가 뭘 받지 않아서, 허가받지 않아서 미등기 상태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왜 지었을까? 내가 사는데 필요하니까 지었을 거 아니에요. 필요도 없는데 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동일한 공간으로 봐주자. 그래서 얘까지 그냥 뭐 해주자? 비과세 주자. 그러면 비과세 주려면 얘를 미등기로 놔둬야 돼요? 등기로 그냥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등기로 인정을 해주자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요. 이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니까 이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186페이지 가보세요. 자, 186페이지에 보시면은 제8절에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양가를 번에 불이익이 있는데 보시면은요. 미등기 규제 내용에서 첫 번째 칸 보세요. 비과세나 감면을 뭐 한다고 돼 있어요? 배제한다고 돼 있어요. 비과세나 감면 배제된다고 돼 있죠? 찾으셨어요? 자, 근데 쭉 내려와서 양가로 2번 제일 밑에 등기 의제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자, 등기 의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등기인데도 불구하고 뭘로 인정해 주겠다? 등기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경우가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 6번까지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무슨 대상인데? 비과세 대상인 1주택인데 뭘 받지 않아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뭐 어떻게 됐다면? 불가능했다면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걸로 본다. 그래서 미등기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고요. 187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제일 위에 동그라미 4번 지금 이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됐나요? 네,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가주택이 되더라도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고가주택. 자, 고가주택은 여러분들 교재 16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6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무슨 주택을 말하느냐? 고가주택은 무슨 당시에, 양도 당시에 뭐가, 실거래가가 얼마를 12억 원을 뭐 했을 때요? 초과했을 때요. 이 네 가지 용어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얼마냐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합니다. 양도가액을 가지고 따져요. 양도가액을 가지고. 그것도 무슨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거래가. 그게 얼마를 넘어가면 12억이 넘어갔을 때 12억이. 그것도 지금 제가 고가주택을 설명하는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가주택이라는 표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어요. 자, 2주택자이거나 3주택자이거나 또는 애초부터 2년 이상 보유를 안 했거나 그러면 이건 의미 없는 소리예요. 고가주택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몇 주택일 때만 지금 쓰는 표현이에요? 1주택일 때만 쓰는 표현인데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는데 그게 얼마를 넘어갔다면 12억 원을 넘어갔으면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고가주택이 되면 비싼 집이죠? 고가주택이 되면 그 가액 중에서 12억 원까지는 그대로 비과세 혜택을 줘요. 근데 그 12억 뭐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액 중에서. 아셨어요? 그래서 모든 세금을 계산을 할 때 요 계산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계산식이. 그러니까 12억 양도 뭐 중에서 가액 중에서 자 우리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하거든요. 근데 고가주택인지 아닌지는 가액으로 판단한다, 차익으로 판단한다. 예로 판단한다고. 예로. 요게 얼마를 넘어갔다면 12억 원을 초과했다면 이걸 무슨 주택이라고 하고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그때부터는 얼마에 대해서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해요. 그러면 나머지 필요경비든 양도차익이든 뭐든 다 이 금액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 어떤 이야기냐면 자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는데 10억에 사가지고 15억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얼마 이익이 남아요? 5억의 이익이 남아요. 10억에 사서 15억에 팔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12억 초과분이 얼마예요? 3억이죠. 그러면 15억 다 과세한다? 3억만 과세한다? 3억만 과세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15억 중에서 3억만 과세하니까 몇 프로예요? 몇 프로예요? 15억 중에서 3억 부분만 과세하는 거라고요. 20%잖아요. 5분의 1이니까. 20%죠? 그러면 필요경비도 몇 프로? 20%. 양도차익도 몇 프로? 20%. 다 20%만 잡으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몇 프로만 빼내라? 20%만. 여기서도 몇 프로만 빼내라? 20%만. 이해되셨어요? 그럼 그 20%가 15분의 3이죠? 그럼 여기도 15분의 3만큼만, 여기도 15분의 3만큼만 잡아라. 지금 그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자 20%니까 얼마예요? 2억입니다. 10억 중에서 2억만 비용 처리하라고요. 그러면 3억에서 2억을 빼면 얼마예요? 1억이에요. 그죠? 5억에다가 20% 곱하면 얼마예요? 그래요. 지금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그러면 분모에다가는 뭘 적어야 돼요? 가액을 적어야 돼요. 분자에다가는요. 12억을 뺀 금액을 적어야죠. 이해되셨죠? 지금 그 계산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액에다가 가액분해 가액에서 얼마를 뺀 금액? 12억을 뺀 금액이에요.
왜 여러분들 초과라는 말을 썼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초과라는 말을 쓴 이유는 그 금액을 뺄 거니까 그래요. 자, 만약에 12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양도가액이. 양도가액이 12억이면 12억에서 12억을 빼면 얼마예요? 0입니다. 그러면 12억분의 0은 0이에요. 결국에는 곱하기 0 하면 0이에요. 결국 얼마까지는 자연스럽게 비과세가 돼요? 12억까지는 자연스럽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내용만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왜 고가주택은 전부 과세하지 아니하고 12억 초과분만 과세할까요? 자, 미등기는 전부 과세거든요. 전부 다 세금 내야 돼요. 미등기는. 근데 고가주택은 얼마만 내는 거예요? 12억 초과분만 냅니다. 왜 고가주택은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자, 고가주택은 나쁜 집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가주택은 나쁜 집이 아니에요. 무슨 집이냐? 짠한 집이에요. 얘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요? 자, 이 집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비싼 게 죄예요? 아닙니다. 비싼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죠? 내가 15억에 내놨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사요. 절대 15억에 거래될 리가 없죠? 그러면 15억에 거래됐다는 이야기는 쌍방이, 즉 수요자도 그걸 인정을 해줬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내 집의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해줬다는 이야기니까. 이건 투기도 아니에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비싸다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에서 쫓겨난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절대로 나쁜 집이 아닌 거죠. 자, 미등기는요. 나쁜 짓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전부 과세고 얘는 나쁜 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과세에서 배제된 거죠. 비싸다라는 이유만으로 짠한 집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과세하면 안 되고 그 초과분만 과세를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고가주택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할 때는 고가주택은 나쁜 집이 아니야. 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비싸다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배척당한 집이라고요. 이쁜 게 죄다 아니다. 이쁜 건 죄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쁜 게 죄일 리가 없죠? 자, 문제는 이쁜데 내내 쳐놀다가 시험 보기 전날 딱 한 번 책 봤는데 항상 시험 보면 90점 이상 나와요. 짜증나죠? 그래요? 딱 그거예요. 지금 재수 없어요. 자, 그래서 왕따 당한 집이 이해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좋은 집이고 비싼 집입니다.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집. 일반 사람들이. 자, 12억이 넘는 집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12억이 넘는 집이? 한 60% 될까요? 대한민국에?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통틀어서 아파트만 잡을게요. 12억이 넘는 아파트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전체 아파트, 전체 통틀어서. 예? 그래요. 한 20%밖에 안 돼요. 10% 정도, 10%에서 20%가 채 안 됩니다.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변에 그냥 그런 집들이 있으니까 많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 그러면은요, 그런 집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프로나 되겠냐고요.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사람이 나보다 높이 있는 것을 봤을 때, 나보다 높이 있는 걸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존경하고 동경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짜증을 내고 시기 질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어떨 때 동경을 하고 어떨 때는 시기 질투를 할까요? 격차가 완전 벌어지면 존경을 한다고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때 내가 이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동경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 자리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기 질투가 돼요. 왜? 내가 못 가면 너를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도 심리가 그래요. 나도 이 정도 갈 수 있어. 그러면은 따라가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못 갈 거니까, 애초부터 내가 못 갈 자리니까 그 사람을 끌어내요. 그러니까 격차가 많이 나면 날수록 뭐예요? 미운 거예요. 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죠. 빈부의 차를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해요. 빈부의 차라는 것은 언제든지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따라갈 수 있는 격차가 돼야, 그래도 빈부의 차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내가 노력하면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사회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남들보다 덜 자고 더 일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1억 모으는 게 쉬워요?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요, 가만히 앉아서 10억, 20억씩 받는데요.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네가 번 돈이 네가 일해서 번 돈 맞아?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다들. 자, 국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건 없지만 이걸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불만들이 많으니까 이걸 좀 잠재워야 될 그럴 필요성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너희들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너희들까지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비과세 혜택을 주면 이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돈 많은 것처럼 보이니 세금 좀 내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가주택을.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 놓은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고가주택은 진짜 짠한 집이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옆집은 9억에 사가지고 이번에 13억에 팔았대요. 나는 1억에 사가지고 이번에 12억에 팔았어요. 자, 이 사람은 이익이 4억이 발생했고 나는 이익이 11억이 발생했는데 이 사람은 고가주택이 아니에요. 고가주택이니까, 이 사람은 고가주택이니까 세금 내고 나는 고가주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비과세가 되고요. 이익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고가주택인 게 아니에요. 지금 거래 금액이 12억이 넘어가면 고가주택인 거예요. 거래 금액이. 이익이 얼마가 발생하든지는 관계없이.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고가주택은 되게 짠한 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부 과세하면 안 되고 얼마만 과세한다? 12억. 초과분만 과세가 될 것이고 그 12억 초과분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양도가액에서 12억 원을 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166페이지에 의의에서 보세요. 제일 위에. 고가주택이란, 자, 양도 당시 뭐가?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얼마? 12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됐나요? 그랬을 때 쭉 내려와서 양가로 2번에, 자,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 내용을 보시면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얼마까지는 12억까지는 일반 주택으로 모아 비과세를 적용하고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과세를 배제한다. 결국 얼마에 대해서는 과세하겠습니다.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봤을 때, 자,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정리할 거니까 일단 계산식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계산식은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다음 장에 보시면 169페이지에 자, 계산식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요거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계산식은 다음 시간까지 반드시 암기해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100번을 깜지를 쓰든 상관없어요. 완벽하게 외워가지고 오셔야 돼요. 계산식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요.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양도가액에서 뭘 빼서 계산해요?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 자산을 양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동안에 쓴 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팔아서 현금화가 되려면, 내가 이 물건을 팔아서 현금화, 즉 수입이 생기려면, 수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팔아서 받은 돈이에요. 이게 생기려면 처음에 뭐였어야 돼요? 취득을 했어야 되죠. 그 다음은 가지고 있었어야죠. 그 다음은 팔아야죠. 그래야 내 손에 지금 현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할 때 지출한 돈들을 다 필요경비라 그래요. 그걸 다 뺐는데 이익이 남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차익이라고 하고, 문제는 그 이익이 오랫동안 보유한 상태에서 발생한 이익이라면 뭐가 발생하느냐면 화폐 가치의 변동률이 발생을 해요. 10년 전의 화폐 가치와 지금의 화폐 가치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죠? 결국 과거의 화폐 가치가 지금의 화폐 가치보다는 높아요. 높죠? 구매력이 높잖아요. 근데 지금의 화폐 가치하고요, 동등하게 놓고 계산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동등하게 놓고 계산을 하면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숫자상 이익은 엄청 많이 잡혀요. 어마어마하게 잡히잖아요. 여러분들 강남의 아파트가 언제 처음 지어졌어요? 혹시 아세요? 80년대에 처음 지어졌어요. 80년대 초반에. 그거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 당시? 네? 3천인가 돼요. 3천만 원. 자, 그러면 그때 3천만 원 주고 샀던 음마 아파트를 지금 30억에 팝니다. 그러면 30억에서 3천만 원 빼면 29억 7천만 원. 그죠? 그거 그대로 다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80년도에 3천만 원이면 지금의 3천만 원하고는 값어치가 다르니까. 이걸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명목가치, 우리가 보통 명목가치라고 하거든요. 명목가치가 뭔지 아시죠? 지폐에 적혀있는 그 숫자로만 계산하는 게 명목가치예요. 이걸로만 계산하면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손해를 봐요. 왜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그걸 똑같은 거 사려면 더 많은 돈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거래를 하려면. 그러면은 오래될수록 요 격차가 어떨까요? 엄청 커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세금을 내려면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아요. 안 파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동결 효과라고 하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언다 그래요. 언다라는 이야기는 거래를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샀는데 한 30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10억 주고 팔았어요. 10억 받고. 그럼 9억의 이익이 생겼는데 9억 가지고 세금 다 내려고 그러면요. 화폐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당시 30년 전에 1억이면 지금의 거의 한 20억 가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도 그냥 그거 무시하고 계산해가지고 세금 다 내라고 하면요. 짜증나서 안 팔아요. 한국 사람 특징이 그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되게 무서워하면서 되게 이해를 못하는 게 합리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합리적이 못하느냐? 막 전쟁에서 총을 쏘고 하다가 우리나라 그 베트남 전쟁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하다가 옆에 내 동료가 총에 맞아요. 자, 그 다음부터는 한국 군인들은요, 눈 돌아간대요. 분명히 내가 총을 맞을 줄 알아요. 내가 죽을 줄도 알아요. 근데 일어서서 쫓아가면서 죽인대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자, 이 상황에서 옆에 동료가 다쳤다. 그러면 이 동료를 뭐 해야 돼요? 안고 후퇴하는 게 맞아요. 안 해요. 들고 그냥 쫓아가서 죽인대요. 자, 내가 이 친구한테 1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안 갚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제주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제주도까지 가서 받아내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차라리 10만 원 포기하는 게 맞죠? 근데 내 심리를 건듭니다. 자존심을. 자, 그때부터 한국 사람은 막 돌아서 어떻게 돼요? 나 그 10만 원 안 받아도 되지만 너는 소송까지 내가 가서 반드시 너를 귀찮게 하고 분명히 후회하게 만들 거야 해서 1,000만 원 1억을 써서 이 사람을 계속 괴롭힙니다. 자, 제 3자 입장에서 보면요. 어이없는 거예요. 이거 미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야, 그 정도면 나도 쫓아가서 그냥 죽일 거야. 죽이고 나 감옥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저 부동산에 대해서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았더니 세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세금을 전체를 다 때린다? 야, 됐어. 나 굶어 죽어도 좋아. 나 거래 안 해. 자, 부동산이 거래가 안 돼요. 이걸 동결 효과라 그래요. 학교론 시간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 얼죠? 경기가 안 풀립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화폐가치 변동률을 공제해 주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그래서 이걸 공제하고 남는 이익을, 자, 처음 그냥 단순히 숫자상으로 나온 이익을 뭐라고 하고? 차익이라고 하고, 거기에 화폐가치 변동률까지 고려해서 공제하고 남는 최종 이익을 뭐라 그래요? 소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슨 글자가 나오기 시작하느냐면 소득이라는 글자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양도소득세 할 때. 그러면 이 위에는 소득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부터 소득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진짜 내 이익이에요. 진짜. 자, 근데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돈을 왜 벌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려고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렇죠.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먹고 살만 하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뭔지 아시겠어요? 먹고 살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앞에다가 잘자를 붙여요. 애초부터 내가 먹고 살만한 상황이 아니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꿈도 안 꿉니다. 그냥 먹고 살만하면 좋겠다 이야기밖에 안 해요. 자,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최소한 인간답게 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들을 써요, 안 써요? 써요. 가장 기본적으로 의식주. 최소한의 의식주는 할 수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교육은 받아야 되고, 최소한의 의료 치료는 받아야 돼요. 이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돈들은 세금 계산할 때 계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빼줘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종합소득공제라 그래요.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당신이나 당신 가족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그 돈은 빼드릴게요. 그래서 의료비 공제해주고 교육비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각종 인적 공제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는 돈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거든요. 근데 양도소득은 일해서 번 돈이 아니죠. 그래서 원래 안 빼주려고 그랬는데 퇴직자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퇴직을 하고 나니까 내가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모아놓은 부동산을 팔아서 생활비를 씁니다. 그러면 이걸 팔 때 생활비에 보태려고 팔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법에서는. 그래서 그 판 돈 중에 이 남는 이익 중에 일부는 생활비에 보태 쓰세요라고 해서 그냥 빼주는 거예요. 그냥 빼준다 그래서 무슨 공제라 그래요?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 자, 그럼 뭐죠? 수입에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동안에 쓴 지출 다 빼줬습니다. 그리고 화폐가치 변동률도 빼줬고 생활비까지 빼줬습니다. 더 이상 빼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것까지 빼고 남는 돈을 세금을 내도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무슨 표준이라 그래요? 과세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고 하고 그 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외우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고 외우시라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돈이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내가 여유로운 거고 이 돈이 적게 남을수록 여유롭지 못하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때 똑같이 5억에 사서 15억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부 다 얼마 이익이 생겼어요? 10억의 이익이 생겼는데 만약에 이게 미등기죠? 그러면 나머지 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전체를 세금 계산하는 금액으로 잡아서 거기에 70% 세율을 때려요. 그래서 7억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정상적인 부동산으로 봐서 요 혜택도 주고 이 혜택도 줍니다. 그리고 세율도 되게 쌉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하면 약 2억 6천 정도 나와요. 보세요. 등기 안 할 때하고 등기할 때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팔아라? 등기하고 파시라고요. 등기 안 하고 팔면 진짜 딱 죽여버릴 테니까 억울하다고 하지 마. 70% 너무 비싸다고 하지 마.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70% 부과하더라도 당신은 나한테 할 말 없어. 지금 그 이야기인 거고. 이렇게 억울한 일 안 당하려면 뭐 하라고요? 등기하고 파시라고요. 지금 그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데 12억이 넘었네요. 12억이 넘었으면 얘는 무슨 주택? 죄송합니다. 고가주택이죠? 그러면 얼마만? 초과분만 과세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10억으로 계산해서 나온 이익에 대해서도 얼마만? 이 금액만큼만. 그러니까 2억 남죠? 20%니까. 여기에서 장특공제 주고 기본공제까지 계산하면은 1200만 원, 1300만 원 나옵니다. 자, 금액 차이 비교되세요? 계산 문제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 계산식은 다음에 계산식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보면 그때는 보여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12억에 팔아서 세금을 안 내실 겁니까? 아니면 3억 더 받고 15억에 팔아서 세금 약 2천만 원 정도 내실 겁니까? 그죠? 차라리 더 받고 세금 내는 게 낫죠. 실무에서는 그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별로 뭐 그렇게 막 짜증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실무에서는. 차라리 내가 1억 더 받고 세금 내는 게 낫지 더 받은 돈보다 더 많은 세금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형식상으로는 비과세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는 세금은 얼마 안 돼요. 실제로 내는 세금은.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차라리 고가주택이 되는 걸 더 선호합니다. 왜? 더 받고 세금 조금 더 내면 돼요. 그게 훨씬 남는 장사니까. 3억 받고 나서 1280만 원 내더라도 그냥 넉넉히 잡아서 2천만 원 낸다고 하더라도요. 2억 8천 남잖아요. 그게 남는 장사지. 그거 안 내려고 일부러 12억에 팔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것도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세금 더 줄어들어요. 왜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훨씬 많이 늘어나거든요. 요게. 장특공제가 많이 늘어나요. 생각보다. 지금 양도 차익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장특공제가요. 여기는 지금 몇 프로냐면 60%예요. 여기는 30%인데. 근데 여기는 80%나 돼요. 이것 때문에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고가주택은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허위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 허위계약은 오늘 안 할 겁니다. 이건 세금 계산식을 알아야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비과세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지금 해드린 거고 자,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을 양도했을 때 나온 양도소득에 대해서 자, 4가지 전제 조건.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해서 양도가 됐거나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감소되는 금액이거나 또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해서 일정 조건 쌍방 토지가액의 차익이 가액이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에 해당하거나 또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을 했다면 그때는 비과세로 빠집니다. 근데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계산해야죠? 자, 다음 시간에 계산 구조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계산했으면 세금을 내야 되죠? 내는 절차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할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이 크리스마스예요. 네? 안 오셔도 돼요. 가족들과 보내셔도 돼요. 예. 가족들과 보내셔도 되는데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예. 지금 뭐 크리스마스 제가 보내본 적이 없어서 예.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몇 번 가봤는데 선물 줘서 요즘은 안 주시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네. 최소한 여기까지는 외우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산출세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의미는 설명드렸죠? 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걸 줄여서 이렇게 설명드릴 겁니다.
필, 차, 특, 소, 기, 과. 순서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가, 필, 차, 특, 소, 기, 과. 아셨어요? 자, 그래서 시작은 가액에서 시작합니다. 가액에서 시작하는데 요 가액이 뭘 뜻하는 거냐면 수입이에요. 여기에서 지출을 빼서 뭘 구하시면 돼요? 이익을 구하시면 돼요. 요 이익이 차익이에요. 자, 수입하고 이익하고 차이점 아시죠? 수입은 받은 금액 뭐예요? 총액이에요. 이익은 순액이에요. 얘는 그로스의 개념이고 얘는 네트의 개념이에요. 자, 우리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경제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남는 돈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해야 돼요? 이익을 구해야 되는데 그 이익이 3번 계산된다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숫자상 이익. 화폐 가치는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단순히 그냥 취득했을 때 금액이 얼마, 양도했을 때 금액 얼마 그것만 가지고 계산한다. 근데 취득하고 양도 시점에 시간차가 많이 발생한다면 화폐 가치는 변할 것이다. 그걸 고려해서 공제해주는 항목이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그래서 이걸 공제해서 남는 진짜 이익을 뭐라고 한다? 소득이라고 하고 여기서 생활비에 보태스라고 그냥 빼주는 공제가 뭐다? 기본공제. 여기까지 빼서 나온 금액에 과세표준이고 그 금액에 일부 세율을 곱해서 뭘 구하면 된다? 산출세액을 구하면 돼요. 요 산출세액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정확하게 외워가지고 오세요. 아셨죠? 네. 지금 내용은 설명드렸잖아요. 일단 단어만이라도 외워주세요. 이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알파벳이에요. 그리고 이 순서가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아시겠죠? 네.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외워가지고 가, 필, 차, 특, 소, 기, 과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크리스마스인데 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알아서 잘 나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부분 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